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한낮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복구 속도는 더딘데요. 특히 청주, 괴산 못지않게 수해를 입은 보은군은 특별재난 지역에서도 빠져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청주 오송읍의 한 마을. 지난 14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근 하천물이 크게 불어나면서 주변 비닐하우스 단지가 흔적도 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도로가 무너져 흙으로 임시 복구된 상태인데 제 양옆으로는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침수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호의는 흔적도 없이 빗물에 쓸려갔고 남아있는 비닐하우스 골조는 폐기물 등과 엉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7년 전 유사한 수해를 입은 농민은 그동안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제방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방이 7년 전에도 저기에서 터지고 여기 지금 현재 조금 가까운 그 옆에서 터지고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이 제방이 무너졌어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4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린 보은군 회인면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록적인 폭우에 회인천 제방과 호안 일부가 무너지거나 유실됐습니다. 인근 논이 잠기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잠정 피해액만 24억 원. 가장 피해가 큰 회인천의 경우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개량 복구까지 92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부 특별 재난 지역에서 빠져 당장 필요한 국비 지원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회인천이 해면을 가로지르고 있는 상태인데 10개소에 한 1.8km 정도가 제방이 유실된 상태고 또 소하천도 많은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시군 전체 피해액이 90억 원 이상, 면지역은 9억 6천만 원 이상일 때 지정이 가능한데 보은군 회인면 외에도 충주시와 음성군 소위면도 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추가 지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 피해 입력된 상황이 정확한 것도 확인을 해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조사단이 이제 파견이 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6일 오전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지난 2017년 수해의 2배가량인 약 1,160억 원.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 정부 차원의 발빠른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곳곳에 거대한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옮기고 처리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적치장에 줄지어 들어선 트럭들이 꽉 채워온 쓰레기 더미를 쏟아냅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가전제품 같은 대형 폐기물부터 갖가지 생활용품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쓰레기산은 이번 침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에 보시는 것처럼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썩어가는 와중에도 폐기물이 계속해서 밀려들면서 처리 작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쓰레기가 발생하곤 하지만 올해는 그 양이 유난히 많습니다. 청주에서만 4,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행 중인 복구 작업이 끝나면 그 양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200명이 넘는 4개 구청 자체 인력에 작업 차량 150대까지 투입했지만 하루 1,000톤에 이르는 작업량을 소화하기엔 버거운 상황입니다. 내려온 폐기물은 혹시 어디서 가져오신 건지? 오송에서 갖고 왔어요. 지금 거기 현장에서는 좀 폐기물이 아직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가요? 네, 아직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옮기고 계신데 좀 네. 얼마나 더 걸릴 걸로 보이세요? 한 2주 정도는 더 옮겨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청주시 광역 소각시설이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은 400톤인데 현재 매일 발생하는 일반 생활 폐기물이 이미 그 수치를 넘긴 겁니다. 이에 청주시는 4개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해 폐기물 위탁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식수원인 대청호 역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장맛비로 옥천군 군북면 일대 4,000세제곱미터의 쓰레기가 떠밀려 들어왔는데 현재도 상류에서 발생한 부유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청호 상류 지역에 석고리하고 투소리에 약 한 4,000세제곱미터 정도의 부유물이 발생을 했고요. 금주부터 약 3주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손이 모여 정비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지난 집중호우에 부산 지역 농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한 걸 찾는 걸 고사하고 복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오이 농장입니다. 잎은 본래색을 잃었고 오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건데 바닥에는 아직 빗물이 남아 있습니다. 수확은커녕 복구에 시간과 인력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발전기가 빼도 안 되대 워낙 많이 오니까 매일 계속 오니까 이게 비가 오면 이제 꽃이 이게 제대로 안 피거든요. 꽃이 피어야지 이 열매가 맺히는데 꽃이 안 피고 비가 자주 오니까 그래 이 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말도 못하지. 참깨와 대파를 재배하는 이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빗물에 잠겨 썩으면서 잎이 바싹 말랐습니다. 성한 걸 찾는데 안간힘을 쓰지만 한숨만 깊어집니다. 올해 상황은 영 하나도 없죠. 올해는 완전히고 참말로 올 같으면 비닐값도 안 나와요. 약값도 안 나오고 비닐값도 안 나와요. 올해 장마철 남부지방 평균 강수량은 690.4mm로 1973년 이후 5번째로 많았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300mm 이상 많은 685.9mm를 기록했습니다. 농민들은 쏟아붓는 빗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농지 피해는 아직도 파악 중인 상황.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접수 들어온 거 조사 지금 정밀 조사 기간 중이 돼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MDS 입력을 시켜야 최종적으로 몇 농가 얼마만큼 피해가 나왔다는 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비는 잦아들었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를 당해도 일선 교사들은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데요. 교사들의 현실을 이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당할 경우 그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지난 2016년 교원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교원지휘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처분을 결정하는 기구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한 교사들이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도내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충북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은 건 8,40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일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심의된 사례는 350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어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교보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권 침해와 더불어서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참자, 일을 크게 벌리지 말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빌미만 줄 수 있다는 건데 위원회를 주재하는 학교장 역시 처분에 대해 학부모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취소 소송을 내면 당사자가 될 수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심판을 해서 기각됐지만 그거를 다시 행정 소송을 조금 하고 있어서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 교사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현행 교원지휘법상 악성 민원 등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권고 수준의 처분밖에 내릴 수 없는 점도 무너진 교권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분위기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너진 교권에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들. 남발되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 한 종교단체가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해온 사실이 수십 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위법 행위를 확인한 칠곡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복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나무들로 빽빽한 칠곡군의 한 야산. 그런데 끝자락 곳곳은 텅 비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집사와 성도 등이 새겨진 비석과 둥그렇게 손질한 봉분 수십여 기가 보입니다. 우리 동네 거 아니고 대구 교회 있잖아요. 언뜻 공원묘지처럼 보이지만 모두 허가받지 않고 만든 불법 분묘입니다. 40여 년 전 야산을 매입한 모 종교단체가 멋대로 산을 깎아 교인들의 묘자리로 써온 겁니다. 90년대 만든 묘지부터 최근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석축까지 신도들의 무덤은 수십 년 동안 마을 뒷산에 야금야금 자리 잡았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솔직히 말하면 개인이 아니라 그런 데서 왜 불법을 해? 정당한 허가를 내가 허가를 받고 해야 되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한 칠곡군은 부랴부랴 현장 조사를 펼쳤고 무단으로 조성된 묘지는 130여 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묘지 조성하기 위해서 찾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연고가 없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특별하게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묻히게 되었죠.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묘지를 만드는 등 교인들이 벌인 위법 행위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뒤라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분묘 기지권을 있다고 봐줘야 된다라는 관습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민사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칠곡군은 종교단체의 장지를 이장하고 정식 허가받기를 권고했지만 유족들의 동의와 단체 측의 협조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인 HCN 전보글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 재개발 공사로 통학로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을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이주율 95% 이상으로 해체 공사를 목전에 둔 흑석 9구역. 그런데 최근 폐기물 반출을 위한 공사 차량 진출입로 위치를 두고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측과 구청은 중대부중 후문과 맞닿은 이면 도로를 공사 차량 진출입로로 활용할 계획. 이렇게 되면 유치원 한 곳과 초중학교 등 3개 학교가 그야말로 촘촘히 밀집한 곳에 공사 차량 진출입로가 조성되는 격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공사 차량 진출입로로 예정된 도로의 초입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편엔 중대부중 후문과 바로 맞닿아 있고 왼쪽으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학부모와 인근 학교 측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고 가파른 도로인데 대형 공사 차량까지 몰려들게 되면 통학로 안전 위협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 막 이렇게 안 좋은 물질도 많이 나올 거고 너무 걱정돼서 혼자서 이제 통학해야 되는데 공사 차량 다 안 할 때 저 사실 너무 불안해요. 지금 혼자 애기가 학교는 혼자 해야 되고. 도로부터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도로는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하니까 지금 거의 2~4달 남은 초, 중 다 애들이 한꺼번에 밀려 터질 때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위험하고. 이런 불안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자 군은 최대한 인근 학교의 방학 기간에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공사 차량 운행 시간을 조정하고 안전을 위한 인력 투입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 안전 지킴이라든지 신호수를 이제 도로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다 배치를 해서 일단은 통제를 할 거고요. 공사 차량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뭐 애들 수업 시간 하여튼 뭐 그런 시간에는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하고요. 폐기물 반출만 이제 방학 기간에만 이제 되는 거죠.
현재 군은 해당 구역의 건축물 해체를 심의 중인 가운데 8월 중 해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른다는 입장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입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나이는 33살, 이름은 조선입니다. 그는 예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며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신상이 공개된 뒤 구속 송치되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계획 범행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재추진 시사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사실상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평군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난 그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빨리 재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출구 전략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며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파기환송인데요. 지난 2021년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다시 원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니코틴을 음식물에 타먹여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이 간접 증거만 있어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검찰은 30대 아내 A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을 음식물에 타먹여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숨진 남편이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군 간부가 트렁크에 병사 태워 괴롭혀인데요. 육군 구사단 지휘부가 군이 운영하는 식당인 복지회관에서 병사들에게 호화로운 한정식을 차리게 하고 이 시설을 관리하는 군 간부가 병사들을 차 트렁크에 태워 괴롭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또 장난감 도끼가 부서질 정도로 병사를 때리는가 하면 플라스틱 양념통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군 당국이 즉각 감찰에 나서는 한편 전국 모든 복지회관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착수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군 문화가 남아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금징어된 동해안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하면 동해안, 그중에서도 주문진이 유명하죠. 그런데 주문진에서도 요즘 오징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어선이 싹쓸이해 가는 데다 수온까지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데요. 이에 소비자들은 오징어를 금징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민들도 울상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동해안에서 올해 잡힌 오징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최근 3년 평균에 비해선 70%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신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제 경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 네. 또 지속적으로 이제 날카롭게 전망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전망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좀 부동산 시장 어느 단계에 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7월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이 순간이 저는 변곡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금 것 같아요. 순간이. 네. 네. 이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지금 아마 반증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 변곡점의 개념은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그럼 기울기가 바뀌는 그 지점을 뭐라 할까? 그 변곡점이죠. 변하는 지점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떨어지다가 변곡점을 지나서 오를 수도 있고 기울기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일단 주식 이런 거 빼고요. 경제 혹은 경기라고만 봐도
세계 경제가 23년이 바닥이고요. 23년보다는 좋아요. 그거는 월드뱅크, IMF, OECD 모든 국제기구가 같은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3년 연중에서도 상반기가 유독 어려웠고 네.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니까 지독하리만큼 안 좋은 경제예요. 올해 경제가. 근데 올해 경제를 놓고 봐도 상반기는 0.8%, 하반기는 1.8%,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좋아요. 네. 근데 하반기가 좋지만 그렇다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게 상저하고로 표현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만 좋은 것이지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 그런 거지. 1.8%가 좋은 게 아니니까 고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그쵸. 상당히 네. 많다. 좋은 게 아닌 거니까 상저하고로 표현하는 게 좋고 굳이 표현한다면 상극저 하저 극단적인 저 그게 상반기다. 근데 어쨌든 상반기와 하반기를 놓고 보면 하반기가 더 좋고요. 23년과 24년을 놓고 보면 24년이 더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울기가 바뀌는 변곡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이건 경기고요. 물론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물가 상승률이 뭐 드디어 2%대를 기록했습니다. 2.7%요. 계속 3%, 4%, 초반에는 6.3%, 22년 7월이죠. 네. 그 구간을 지나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아직 목표하는 물가 2%를 윗도는, 웃도는 구간. 이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높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은 종전에 비해서는 완화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완화된다는 얘기는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점이 오는구나. 가혹하리만큼 금리 인상 해왔는데 그 금리 그러네요. 인상 네.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점차.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도 7월에 금리 인상하겠지만 그리고는 끝나거나 추가적인 인상을 해봐야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이 끝나는 구간도 23년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도 지배적이었지만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는 구간도 하반기. 경기도 바닥 찍고 회복되는 하반기. 모든 것이 변곡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평균 매매 가격 등락률. 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할 때 뭐가 반등입니까? 기자님 댁 집값이 오르면 반등입니까? 제 집값이 오르면 반등입니까? 제주도 집값이 오르면 반등인가요? 그렇죠. 특정 집값보다는 뭔가 좀- 평균으로 네, 해야죠. 평균적으로. 그건 전 네. 평균입니다. 네. 물론 평균 집값이 있지만 저는 기준으로 하는 집값을 아파트로 선정을 했고요. 네네. 아파트가 전체 매매 가격의 한 75%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게 아파트고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로 봤을 때 이게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그러니까 22년, 23년 내내 마이너스 등락률이었어요. 여기 밑에 있었어요. 안 보이는. 근데 이게 0을 찾아옵니다. 0을 찾아오는 지점이 지금 7월이에요. 그래서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이 7, 8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와서 0을 넘어서는. 네, 0을 넘어서지만 그렇다고 뭐 대세 상승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0을 통과해서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망들 좀 참고하시면서 집값 변화를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포항에도 명맥을 잇고 있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공희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오랜만에 해녀들이 물질 채비를 서두릅니다. 수경과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챙긴 후 아직 차가운 바닷물을 만납니다. 평생을 해온 일상, 한때는 제주에서 넘어온 해녀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도 많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추억의 단면이 됐습니다. 30여 년 전 구룡포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들은 100여 명가량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여 명 남아있는데 이들은 매일같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줄어든 해녀수와 이들의 먹은 나이만큼이나 바다가 내어주는 해산물도 많이 줄었습니다. 늘 풍족할 것 같은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원이 많지만 요즘은 자원도 없고 바다도 나빠. 오염이 돼가지고 물도 어둡고. 옛날에는 여기 기지가 참 좋았어. 그러니까 제주도 해녀들이 한 100여 여기 점랑해가 있었어. 40년에서 50년 가까운 세월 물질을 했지만 이제는 언제까지 몸이 허락할지 하루하루가 때론 감사합니다. 이제 깊은데 수심을 못하고 젊은 사람은 수심을 아무 데나 가가 타지만 우리도 뭐 깊은데 아직은 하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 이제 얕은 데로 와요. 구룡포 해녀들의 평균 나이는 70대 중반. 활동 중인 해녀는 40명 안팎인데 40대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위기지만 마을 어촌계는 전통을 잇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해녀들이 전부 다 70대 중반이에요. 그나마 우리 어촌계는 제일 해녀가 많은 곳. 다른 데 어촌계에는 해녀가 없는 곳이 참 많아요. 오로지 바다가 삶의 터전인 구룡포 해녀들의 삶. 해녀 수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해녀 문화를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경북 포항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 폭탄이 떨어져 논란입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은 갑질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북구청 앞이 집회로 어수선합니다. 현수막과 깃발에는 보복 행정이 웬 말이냐, 직권 남용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포항 북구 지역 공인중개사들로 지난해부터 북구청이 과태료를 부당하게 부과해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갑질 행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임대료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태료 몇 천만 원씩 나와보세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세상에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겁니다. 북구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파악한 과태료는 최근 1년여 동안 2억여 원, 적발 건수에 따라 적게는 250만 원부터 최대 4,950만 원까지 약 200명에게 부과됐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마친 뒤 인터넷 등에 게시했던 광고글을 삭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다. 과태료 폭탄을 맞은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처분이 계도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입을 모읍니다. 거에 대해서 어떤 계도도 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과태료 500만 원, 뭐 한 건에 쓰면 500만 원, 두 건에 쓰면 500만 원, 뭐 1000만 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하는데도 어떤 선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에 대해 북구청은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지난 2020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도 해당될 수 있어 갈등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